세계 최강의 패권국이라 불리던 미국의 아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아예 노골적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 것입니다. 중국은 연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괴롭히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고 있는데 미국 CNN에서는 중국이 이러한 만행을 일삼는 이유가 미국을 시험하려는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을 상대로 군사 충돌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간을 보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CNN에서 이러한 분석을 제시한 콜린코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필리핀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이 동맹국인 필리핀을 지원해야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미 대선 등의 영향으로 인해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려처럼 중국의 필리핀 공격이 현실화하고 미국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안보에도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의 의도대로 흔들린다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미국과 동맹 관계에 놓여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동맹국을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미국의 현실은 커다란 안보 공백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은 계속해서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필리핀의 항공기를 위협하는 개념 없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의 항공기는 군용 전투기가 아니라 수산청 소속의 경비행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플레어로 위협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필리핀은 참고 있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이 직접 군 현대화를 천명하며 중국에 맞설 전투기를 무려 40대나 추가로 도입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대량의 전투기 전력을 보강한다는 것은 한국 전투기가 또다시 국제무대에서 맹활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필리핀은 FA-50의 VIP 고객이자 KF-21 도입에 관심을 표명해온 나라인데 최소 7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40대 전투기를 도입하려 한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전투기 대형 수출까지 성사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이 추가 발표한 40대 전투기 도입 사업과 한국의 수주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중국의 깡패짓에 이 꼴이 난 필리핀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은 군 현대화를 위해 중거리 미사일과 신형 전투기 40대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로메오 브라우너는 필리핀의 군 현대화를 위해 더 많은 무기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겠다며 총 337억 달러, 한화로 44조 원 이상의 예산을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국이 2025년에 사상 처음으로 국방 예산 60조 원을 넘기게 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필리핀이 40조 원대의 금액을 무기 도입에 투자한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지점은 한화로 약 7에서 9조 원을 투자하여 40대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예산 규모와 전투기 도입 수량만 놓고 보면 8조 3천억 원의 예산으로 F-35 전투기 40대를 도입한 한국의 3차 FX 사업과도 유사합니다. 그만큼 이번 무기 도입 발표는 필리핀의 입장에서더는 중국의 도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필리핀 국방부에서 원하는 기종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놓고 봤을 때 KF-21이 후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난 2024년 7월 말에는 필리핀 정부가 정식으로 KF-21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카이에 요구했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 측에서 구체적인 후보 기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의 보라매가 필리핀 진출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이전부터 언급되었던 미국의 F-16과 스웨덴의 자스 39 그리펜 등이 후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FA-50을 도입하여 다수의 실전에 투입하면서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왔고 KF-21의 잠재적 수출국 중 하나로 기대를 모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7조 원 이상의 예산 규모와 40대 도입 물량은 지금까지 기대를 모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이 필리핀의 차기 전투기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면 전투기 수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폴란드가 FA-50을 48대나 도입할 예정이긴 하지만 FA-50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체급이 작은 경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주력 전투기로 활약할 수 있는
4.5세대의 KF-21이 40대나 수출이 된다면 이것은 한국의 항공기술을 전 세계에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이룬 KF-21의 생산 단가 하락, 추가적인 수출 시장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에 매우 큰 이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할 확률은 얼마나 높을까요? 예상되는 후보 기체들의 특징과 필리핀의 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KF-21의 도입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필리핀이 신형 전투기를 이렇게나 많이 도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공군력을 상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사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맞붙게 될 중국 군대는 남부정구인데 그 중에서도 난닝에 배치된 중국 공군을 1차적으로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FA-50 이외에는 전무한 대반에 난닝에 위치한 중국 공군은 제니10, 수호이-35, 젠16 등 4.5세대 또는 5세대로 분류되는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최신형 기체가 있어야만 저들을 상대할 수 있는데 후보로 언급되는 기체 중에서 가장 적합한 기체가 KF-21입니다. KF-21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 400K 엔진 2개를 탑재한 쌍발 전투기로서 매우 뛰어난 엔진 출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려 44,000파운드의 추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리펜은 동일한 F414 계열의 F414G 39의 엔진을 하나만 사용하는 단발 전투기이고 F-16은 F414 엔진보다 한 등급 더 높은 엔진으로 평가받는 F110G200을 사용하여 엔진 하나의 출력은 F414보다 뛰어나지만 역시 그리펜과 마찬가지로 단발 전투기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발 엔진을 갖춘 KF-21은 우수한 기동력과 가속력을 확보했으며 높은 고도에서의 작전 수행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추력 대비 중량비까지 1.3으로 우수하여 중국의 최신 전투기를 요격하는 데 적합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16과 그리펜이 마하 2의 최고 속도를 보유하여 KF-21의 마하 1.8보다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단발 엔진을 장착한 두 기체는 제니10이나 수호이-35를 상대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5세대 스텔스기와 맞대응하기에는 엔진뿐만 아니라 에이사 레이더와 저피탐 설계 측면에서도 KF-21이 경쟁 기종보다 더욱 적합합니다. 사실 5세대로 분류된 제니10을 스텔스 성능으로 상대하기에는 4.5세대의 KF-21은 분명 다소 뒤처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F-35급 이상의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할 수 없는 필리핀의 입장에서 최대한 스텔스기에 준하는 성능을 낼 수 있는 기체는 KF-21이란 선택지가 유일합니다. F-16과 그리펜의 레이더 피탑 면적은 1제곱미터를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KF-21은 0.1제곱미터에 가까워 준스텔스기 수준의 레이더 피탑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내부 무장창, 안테나 및 센서 매립화 등의 개량이 더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제니10, 수호이-35 등을 상대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KF-21의 우수한 저피탐에 더해 에이사 레이더 성능도 KF-21이 더 뛰어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에이사 레이더의 기술적 완성도만 놓고 보면 미국이 한국보다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F-16의 크기가 KF-21보다 작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내부에 수백 개의 독립된 전파 모듈을 탑재하여 각각의 모듈마다 다양한 레이더를 조사하고 표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의 개수와 레이더의 규모에 따라 성능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데요. 전투기는 가장 전면부에 레이더를 탑재하고 임무에 투입하는데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F-16은 KF-21보다 탑재할 수 있는 전파 모듈의 개수가 더 적습니다. F-16은 KF-21 대비 약 80% 수준의 전파 모듈을 탑재한 에이사 레이더를 운용하며 FA-50과 기체 크기가 비슷한 그리펜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한국의 KF-21은 경쟁 기종보다도 우월한 에이사 레이더 성능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필리핀이 상대해야 할 중국의 전투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만이 상용화에 성공했던 질화갈륨 소자를 국산화하여 레이더에 탑재할 수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질화갈륨 소자를 확보하고 군사무기에 접목하는 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외교 문제, 반도체 수입 제재 등이 겹쳐 질화갈륨 소자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에이사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니12 KF-21보다 더 나은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KF-21의 레이더라면 충분히 적을 탐지할 수 있고 대등한 교전이 가능한 성능을 지닌 것입니다.
있습니다. 중국은 하루도 쉬지 않고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무력 행위를 일삼으며 전쟁을 운운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지 염탐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국가 간 예의도 저버린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40대까지 추가 전투기 물량을 확대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한국산 보라매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새로운 수출 역사를 작성할 KF-21의 대규모 수출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27일 FA-50 그리펜 제압 영상입니다. 호주가 경련제로 주도하는 피치블랙 훈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호주와 미국 그리고 다수의 우방 국가들의 군사적 제휴를 과시하는 중요한 무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2년부터 해당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 공군 위주로 참여해왔던 연합훈련과 달리 남반구까지의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 조종사들의 전술적 경험에도 많은 도움을 받는 훈련입니다. 일례로 한국 공군은 훈련 참가 과정에서 공중급유를 받으며 5,900km를 착륙 없이 비행하는 저력을 보여주며 한국의 공중급유 능력과 장거리 작전 수행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훈련 도중 한국의 F-15K와 필리핀의 FA-50PH가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우정 비행을 진행하여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훈련에서 FA-50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리핀이 운용하는 FA-50이 모의 공중전에서 태국의 그리펜을 상대로 압승을 거둔 것입니다. 태국이 운용하는 그리펜은 스웨덴의 사부가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리펜은 델타익과 카나드를 조합한 날개 디자인을 채택하여 기동성이 좋고 델타익의 특성상 무장과 연료 탑재량이 동급 전투기보다 우수합니다. 또한 고도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대 중 단 한 대의 전투기가 레이더로 적 전투기를 포착하더라도 나머지 전투기가 해당 표적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편대의 기체가 발사한 미사일을 다른 기체가 유도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어 미 공군도 당황하게 할 정도였는데요. 브라질을 비롯하여 5개 국가의 100대 이상의 기체가 수출되었을 정도로 성능을 인정받는 전투기입니다. 태국도 10대가 넘는 그리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미 다국적 훈련에서 중국의 젠텐을 가지고 놀면서 중국 공군을 망신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던 태국의 그리펜도 한국이 개발한 FA-50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4대의 FA-50을 훈련에 참여시킨 필리핀이 모의 공중전에서 태국을 제압하면서 FA-50은 동급의 경전투기 체급을 넘어 상위 기종으로 평가받는 전투기와도 얼마든지 교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비록 실전이 아닌 모의 훈련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훈련 상황 조성을 위해 FA-50과 그리펜을 의도적으로 도급 파이팅 상황으로 몰고 간 것임을 감안해야 할 필요는 있으나 경전투기가 4.5세대 전투기를 도급 파이팅으로 제압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FA-50이 그리펜을 상대로 우수한 교전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장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펜이 델타익과 카나드 조합을 통해 매우 우월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FA-50이 갖춘 기동성도 그리펜에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FA-50은 0.96의 추중비를 가지고 있어 태국이 운용하는 그리펜 CD가 가진 0.97의 추중비와 동급 수준을 자랑합니다. 추중비는 추력 대비 중량비를 줄인 말로써 추중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빠른 방향 전환과 상승, 회피 기동이 가능하며 두 전투기가 서로의 꼬리를 잡고 근접해서 교전하는 도그 파이팅에서는 추중비가 높을수록 적의 미사일을 피하거나 유리한 공격 위치를 잡을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FA-50은 경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4.5세대 그리펜과 동급 수준의 추중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추중비와 함께 전투기의 기동성을 좌우하는 익면 하중도 FA-50은 그리펜과 비교하여 95% 수준을 자랑합니다. 익면 하중은 항공기의 무게를 날개 면적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FA-50은 낮은 익면 하중을 확보하여 실속 속도와 코너 속도가 낮고 선회율은 우수한 기동성을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FA-50은 처음부터 전투기로 개발된 그리펜과 달리 고등훈련기 역할을 담당할 T-50을 기반으로 개량된 파생형인데요. 이것이 오히려 FA-50에겐 장점이 되었습니다. 조종사의 다양한 훈련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훈련기의 특성상
우수한 선회 능력뿐만 아니라 기골 강도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터프한 운용 상황에서도 기체에 가해지는 무리가 더 적다는 장점을 갖춘 것입니다. 이렇듯 FA-50은 4.5세대 전투기와 동급 수준의 기동성을 바탕으로 근접전에서 그리펜을 제압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그리펜의 최신 가격이 무려 2천억 원에 육박하여 FA-50 대비 3배가 넘는 가격을 자랑한다는 것인데요. 근접전의 교전 성과만 놓고 보면 한 대의 그리펜을 운용하는 것보다 세대 FA-50을 운용하는 것이 압도적인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FA-50이 상위 기종을 상대로 엄청난 전투력을 입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FA-50은 세계 최강의 F-22 랩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바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물론 다양한 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F-22는 여러 제한 조건을 가지고 투입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능과 무기 체계에 제한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경전투기가 F-22를 잡는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F-22는 마 2.4 이상의 최대 속도와 1.25가 넘는 추중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다른 전투기가 F-22와 도그 파이팅 상황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기동성이 중요한 근접 전투에서 F-22를 제압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그만큼 도그 파이팅 교전에서 FA-50의 기동성과 선회 능력 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방증할 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FA-50의 성능을 폄하하지 못하게 만든 사건이었는데요. FA-50이 폴란드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체스와품으로 체크 시민연합 대표가 FA-50의 유용성에 의구심을 제기하자 마리우스 부와슈차크 국방장관은 FA-50이 모의 훈련에서 F-22 랩터를 격추한 사실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만약 FA-50이 이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면 FA-50이 수출을 시도할 때마다 한국은 성능을 의심하는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수많은 검증 절차와 자료를 준비해야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주를 놓치거나 다수의 인력과 금액이 투입되는 불필요한 지출까지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FA-50이 도그 파이팅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면서 경전투기를 향한 의구심의 시선을 단번에 종식했는데요.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에 이어 스웨덴이 자랑하던 4.5세대 전투기인 그리펜마저 제압하는 데 성공한 이상 이제 FA-50의 성능을 무시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FA-50의 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록 20 성능 개량에서 장착될 예정이었던 AIM-120 암람 미사일의 통합이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FA-50의 암람 통합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던 성능 개량 사항이지만 미사일 제조사와의 협력 이외에도 미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FA-50을 도입한 폴란드에서 추가로 암람 미사일까지 도입하면서 체계 통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의 FA-50도 암람 통합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일부 수출국의 모델에만 탑재했던 에이사 레이더도 블록 20에서는 한층 더 강력한 성능으로 기본 탑재될 예정인데요. 한국은 네덜란드 왕립 항공우주센터와 함께 FA-50에 장착할 공랭식 에이사 레이더 테스트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FA-50은 전자전 장비의 역량도 크게 증대될 것이며 KF-21에 이어 국산 에이사 레이더까지 탑재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미 도그 파이팅에서 세계 최강의 F-22 랩터를 비롯하여 그리펜 등을 제압하며 성능을 입증한 FA-50이 중장거리 미사일과 전자식 레이더까지 탑재한다면 시계외 교전에서도 더욱 강력한 성능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당장 중국 공군은 전투기와 공격기를 무려 1,800대에 육박하는 수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약 1,300대의 전투기는 4세대 이상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중국 전투기는 실전 검증이 되지 않은 기종이 다수이고 정비 등의 이유로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전투기가 상당수 존재하겠지만 인해 전술의 나라답게 물리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머릿수를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시계외 교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투기 기체가 더욱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강력한 미사일과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개량될 FA-50 블록 20까지 등장한다면 앞으로도 FA-50의 전략적 중요성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는 FA-50을 도입하여 자국의 공군 현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한층 더 강력해진 FA-50이 중국의 영공을 틀어막는 활약을 펼치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19일 불가리아 FA50 영상입니다. 먼저 불가리아가 인수한다는 로키드 마틴 F-16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F-16은 1970년대 초기형이 만들어진 이래 초도 비행 1974년과 첫 도입 1978년 이후 무려 50년 이상 현역으로 활동 중이며 용도 또한 다양의 지상 표적 및 함정에 대한 공격, 정찰, 전자전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5천여 대에 가까운 생산 대수만큼이나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미국을 비롯하여 무려 20여 개국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되었거나 운영된 전투기인데요. 물론 언뜻 생각하기에 20여 개국이라고 하면 많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체계적인 공군을 보유한 나라가 30개국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산으로 세계 시장의 70%를 잠식했다는 점에서 놀랍고 유일무이한 장수기체입니다. 바로 이런 F-16을 불가리아가 도입하기로 한 만큼 도입 비용 면에서 극과 극의 폭넓은 비용 산출이 가능한데요. 가령 F-16을 로우급으로 굴리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있는 반면 자국의 최상위 전술기로 사용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당연히 상태나 무장 옵션에 따라 거래되는 가격의 폭도 넓은데요. 단순히 굴러가기만 하는 노후기체부터 싱가포르 에어쇼에 등장한 신형 F-16, F-16V까지 성능과 무장과 관련한 여러 바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이런 고민 때문인지 불가리아의 선택 장애 때문인지 실제로 불가리아 정부의 전투기 구매 사업은 2009년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시작했으나 몇 년 뒤 국방 예산 부족으로 공식 폐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2013년으로 미뤄졌는데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불가리아는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더 반복하고 맙니다. 사업 초기 불가리아가 점 찍은 기종은 포르투갈이 만든 3세대 F-16이며 물량은 약 9대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스위스산 F-5EF도 입찰에 참여했으며 범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전투기가 할인점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무려 70%나 할인된 가격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타이푼의 개발 국가들은 내심 타이푼의 극심한 판매 부진으로 본체 가격이 아닌 운영 유지비로 타이푼의 명맥을 유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입장에서 F-16 9대를 살 예산으로 할인된 가격에 타이푼 8대를 들여온다면 큰 이득은 아닌데다가 무엇보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과다한 운영 유지비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한동안 스웨덴의 사부사의 그리펜을 도입한다며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만든 적도 있었는데요. 노후 전투기의 대체 기종으로 그리펜이 잠정 결정됐다며 발표까지 해놓고 한참의 시간을 끌다가 이번에도 의회 승인 단계도 못 가보고 프로젝트는 좌초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물가도 오르며 예산도 조금씩 변경되었는데 여전히 부족한 예산 문제로 불가리아 정부는 한때 러시아 측과 협력하여 미그-29와 수호이-25를 개량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줍니다. 불가리아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가맹국 시절에 구소련으로부터 미그-29를 도입했고 80년대부터는 나토의 상호 운영 교리에 맞춰 개량을 진행해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요. 신기종 대신 익숙한 미그-29를 개량하기로 한 이유는 도입 비용과 인력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전투기의 전환 교육은 통상 1년 이상을 예상하는데 F-16의 경우 미국은 18개월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특히 전장에 투입되는 전투기는 출격 후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고 기체의 나이나 상태, 비행 시간에 따라 높은 수준의 정비력이 필요합니다. 공군을 보유한 많은 나라가 조종사를 양성한 데는 성공했지만 정비 인력만큼은 수급이 쉽지 않았는데요. 가령 2021년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은 자체 공군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유능한 조종사는 상당수 양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전투기 정비의 상당 부분을 미국 기업에 외주 맡겨야만 했습니다. 불가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 불가리아는 비록 기체는 노후화됐을지언정 구소련 시절 이후 체계적인 공군을 유지했기에 기종은 다르지만 베테랑 조종사를 다수 보유 노후화됐으나 익숙한 미그-29 전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80년대 기체를 아무리 개량을 한들 그 한계는 명확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2009년부터 불가리아 공군을 예의주시한 영국의 군사정보 채널 제인스닷컴은 꾸준히 불가리아 군부와 정보를 교환, 주기적으로 소식과 정보를 업데이트해왔습니다. 2019년 결국 불가리아 공군은 F-16V 블록 70 전투기 16대를 주문했고 로키드 마틴은 이중 8대를 5억 1200만 달러, 한화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불가리아와 체결했습니다.
물론 이 계약에 엔진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F-16V의 절반도 안 되는 초염가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2년 추가로 F-16V 8대, 예비 엔진, 탄약, 부품 등을 도입하는 총 13억 달러 한화약 1조 8,343억 원의 예산을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이 공급하는 F-16엔 노스롭 그루먼사의 AN/APG-83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레이션의 뉴타입 임무 컴퓨터, 향상된 전자전 시스템, 지상 충돌 방지 시스템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은 F-16V 납기 전에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한 교육용으로 치장용 F-16 2대를 불가리아에 무상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도 납기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코로나19 이슈와 생산 설비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량에 큰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현재 F-16V가 가장 급한 나라 대만도 1년 이상 출고가 연기, 2026년이나 되어야 가능해지면서 불가리아의 인수는 언제일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불가리아 정부의 3차 전투기 구매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불가리아는 F-16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전력 공백을 메우면서 중간급 포지셔닝의 전투기 조달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길게 끈 시간만큼이나 그동안 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FA-50의 등장입니다. 물론 2017년 2차 도입 사업 때도 FA-50이 거론되긴 했으나 인지도와 성능 검증 면에서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기체가 신형이란 장점이 있었지만 무기 인티 문제도 불거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F-16V 블록 70을 주문했다가 취소, 급하게 대한민국의 FA-50PL 48대를 계약한 폴란드의 사례가 불가리아의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납품되는 FA-50PL 기체의 대당 가격이 600에서 650억 원 정도지만 F-16V 블록 70은 2배에 달하는 1200억 원 선, 성능과 예산에서 F-16보다 FA-50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F-16V 블록 70의 도착이 지연되고 동시에 미그-29의 비행 안전성이 보장받지 못하면서 임시 전투기를 구입하려던 불가리아는 프랑스와 스웨덴에서 각각 그리펜과 미라주 2000에 대한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국방부는 그동안 꾸준히 정보를 제공해왔던 제인스닷컴의 질문을 거부하며 모든 프로젝트를 기밀로 선언 또다시 장고에 돌입했습니다. 어쩌면 F-16V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전력 공백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대체자로서 FA-50을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제 FA-50은 F-16V 수준의 성능은 아니지만 경공격기로서 비교 불가의 가격 대비 성능과 신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방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은 불가리아의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과연 15년을 끌어온 불가리아의 고민,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